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 사라졌고 공기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오늘 새벽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재난 상황에 준해 대응하겠다며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더 자주 발령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클린 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차량 운행 제한도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교체 인사가 이르면 오늘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경제사령탑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제재 완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 북한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회담 연기 통고 시점에 대해서는 중간선거 당일 북측 대표단이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2에서 2.25%인 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올 3월, 6월, 9월에 이어서 다음 달 12월 올해 네 번째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금융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전국에 걸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초미세먼지가 상당 부분 씻겨져 나갔습니다. 문제는 비가 그치면서 중국발 오염물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그래도 며칠 깨끗해져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는 분들 많으셨는데 채 이틀도 안 돼서 미세먼지의 공습 또 시작이 된다는 건데요. 벌써 오늘 새벽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내내 전국이 또 미세먼지로 뒤덮일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한 이런 공기를 또 그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새벽 4시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서울, 경기와 충남이 7마이크로그램, 대구 5마이크로그램, 광주 8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공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서풍이 불면서 중국발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감시소가 있는 충남 안면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벽 6시 기준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20마이크로그램으로 상승했습니다. 낮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전라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추가로 들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국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더해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재난 상황에 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클린 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 선언입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더 자주 발령되도록 기준을 손질하고 차량 운행 제한은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경유차는 95만 대에 이릅니다. 이들 차량에 주어진 혼잡 통행료 50% 감면 등 각종 혜택은 내년부터 차량 연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클린 디젤 정책이 10년 만에 폐지되는 겁니다. 또 장애인용 차량이나 택시가 아니면 LPG 신차를 살 수 없게 한 규제를 풀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 차량을 모두 교체하는 등 경유차는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현행 최대 165만 원에서 추가로 400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통제도 강화됩니다. 단순히 노후 순서로 정했던 봄철 가동 중지 대상을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석탄에 유리했던 연료세율이 조정되고 전력 공급 순위를 정할 때 생산 원가 외에 환경 비용도 반영키로 했습니다. 해안 지역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도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집니다. 선박용 연료의 황 함량 기준을 지금의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2025년까지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발령되는 비상 저감 조치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발령 지역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공공부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민간 부문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오늘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7개월 만에 경제사령탑이 바뀔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실장은 행시 29회로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예산통으로 꼽힙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지냈습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교체설이 나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경제와 고용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 교체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김 부총리와 함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 정책실장의 후임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당초 현지 시간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연기됐죠.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 화가 난 상태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추가 조치와 제재 완화 문제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미 CNN은 현지 시간 8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에 화난 상태가 돼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추가 조치를 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게 북측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는 다릅니다. We're very happy how it's going with North Korea. We think it's going fine. We're in no rush. We're in no hurry. CNN은 또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이나 비건 특별 대표 등을 통한 고위급 회담에서 별로 얻어낼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협상 상대인 군부 출신 강경파 김영철 부위원장의 거칠고 까다로운 스타일을 미국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NN은 이 같은 북미 협상의 부진 속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게 워싱턴의 평가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어떻게든 아이에게 좋은 쪽으로 부모가 뭔가를 선택했는데 그게 잘못됐을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허탈한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맞히는 결핵 백신이 지금 그렇죠. 예전에 불주사라고 해서 흉터가 남는 주사 기형 대신 이른바 도장형 접종을 돈을 더 내서 했는데 해당 백신 제품에서 독극물 성분인 비소가 나왔다는 건데요. 회수 조치를 내린 식약처는 검출된 양이 일단 해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는 있는데 식약처 대처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비소가 검출된 건 도장을 찍듯 눌러서 백신을 주사하는 경피용 백신입니다. 피부에 직접 주삿바늘을 넣는 피내용과는 달리 한 앰플로 한 사람만 접종하고 피부에 자국도 많이 남지 않습니다. 6에서 8만 원을 내야 하지만 부모들이 이 백신을 많이 찾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피내용 백신 수입이 끊기면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모든 영아가 비소가 검출된 백신을 접종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모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어쩔 수 없었지. 이미 늦게 밝혀지고 그러니까 애를 안 낳겠지.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비소가 나온 생리식염수를 검사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핵균이 들어있는 백신 분말은 성분 검사를 실시했지만 첨부 용제인 생리식염수는 서류만 살펴봤던 겁니다. 일본 후생성은 유리용기가 가열 공정에서 녹으면서 비소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가 공정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전에 생산된 백신에도 비소가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 조사에서 검출된 비소의 양이 안전성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서도
제품을 직접 수거해 비소 함유량을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외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현재까지 시민과 경찰관을 포함해서 1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역한 미국 해병대원 출신의 용의자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참극이 벌어진 곳은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사우슨 오크스에 있는 보더라인 바 앤 그릴이라는 술집입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음악 행사가 열리던 현장에는 학생들을 포함해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총격범은 현지 시간 7일 밤 11시 20분쯤 권총을 들고 술집 안으로 들어와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난데없는 총격에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He was so excited to have his first sister and not now she'll never know. Oh, Cody, I love you, son.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도 수발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이언 데이비드 롱이 해병대 복무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 전투 업무에 투입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병대에 따르면 총격범 롱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복무했고 몇 개의 상을 받은 경력도 있습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추가 인상을 말했습니다. 다음 달 12월에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심재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올해 들어 이미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한 연준이 이틀간의 정례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세 번째로 올린 2에서 2.25% 그대로입니다. 연준은 이번 금리 결정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올해 마지막 통화 관련 회의에서 네 번째 금리 인상이 예상돼 왔는데 빗나갈 가능성이 적어진 것입니다. 연준은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유지한 반면 투자 여건에 대해서는 다소 후퇴한 평가를 내었습니다. 연준은 가계 소비가 강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의 고정 투자는 연초의 가파른 증가세에서 완만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전쟁 등으로 앞으로 경제 성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 또한 빠지지 않았습니다. And I believe that the Fed, because we have a very strong economy, we have very low unemployment, we have reasonably low inflation, that the Fed does not need to continue to be accommodative. 다음 달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에 비해 0.04% 오른 26,191.2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5%, 0.53%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지난 7월 합의한 데 이어서 어제 다시 뜻을 모았습니다. 남북 군사 당국이 비무장 지대 내 감시 초소 시범 철수와 관련해 각각 한 개 초소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측은 역사적인 상징성 등을 감안해 동해 지역의 초소 한 개를 선정했고 북한 측은 중부 지역의 초소 한 개를 보존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사건 발생 8일 만인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적발 당시 여의도에서 서초구 반포동 자택까지 스스로 운전했다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흐름이 어떨지도 지켜봐야겠는데요. 어제는 미국 중간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을 했었고 이후제로 우리 코스피도 장중 2120선대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상승폭을 줄이면서 2090선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올라 690선대에서 마감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국제유가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의 경우에는 지금 9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지는 약세장에 이제 진입을 한 건데요. 미국의 이란 원유 제재라는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미국 산유량이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에 멈췄습니다. 지난해 9월에 상승세가 시작되고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역대 가장 길게 상승이 이어졌던 기록도 멈춰섰습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용산과 동작구는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듣습니다. 밤사이 전남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전남 해남군에서는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숨졌습니다. 8시 30분쯤 보성군 영암 순천간 고속도로에서는 1톤 화물차가 2.5톤 화물차와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평소 치매와 우울증 증세로 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하는데 아내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제출하는 사진에 귀와 눈썹이 꼭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이면 가능하게 바뀝니다. 문화예술인 모임인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가 정부의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이 미흡하다는 점을 잇따라 호소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이어서 어제는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TV 아사히가 오늘로 예정된 방탄소년단의 음악 프로그램 출연을 취소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이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반일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러브스토리의 주제곡을 작곡한 프랑스 작곡가 프란시스 레이가 향년 86세로 사망했습니다. 100여 편의 영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러브스토리 주제곡으로는 오스카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네, 탄력 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위원장이 오늘 만납니다.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신시장 이전 신청 접수를 수협 측에서 마감하기로 한 날이 오늘입니다. 신청이 종료되고 남은 점포는 어업인과 일반인에게 배정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앞서 4차례 시도된 강제 집행은 이전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오늘 검찰에 나옵니다. 예비 후보였던 지난 3월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단 하루 만에 또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 종일 쏟아지던 비는 지금 서서히 그쳐가고 있고 아직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지만 오전 중 모두 갤 것으로 보입니다. 그 틈을 타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듭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과 경북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 높아지면서 나쁨 단계 예상되고 전남과 경남 등 강원 영동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먼지가 짙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요즘 평년 기온 웃돌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요일 낮에 찬 공기가 유입되고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더욱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5mm 정도 비가 더 내리고 그 밖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우산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오후까지 가끔 비 소식 있고 북부 산간 지역에는 눈으로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대전이 16도, 광주와 대구 17도 예상되고 북한은 함흥과 해주, 개성이 최고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공기가 계속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부산 지역에는 낮부터 많은 비가 내려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주차장을 점검하던 관리원이 지하 3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빗줄기 사이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강풍으로 넘어진 이 구조물은 인근 빌라와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놀란 78살 여성 손모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부산에선 오후 2시부터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려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낮에는 아파트 옹벽이 무너져 낙석 사고가 일어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늘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 서울에서 출발한 제주에어 부산행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김해공항 상공을 맴돌다 청주공항에 승객들을 내려줬습니다. 항공사 측은 급히 김해공항으로 가는 버스편을 마련했지만 미흡한 대응에 승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청주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니 가봤더니 버스는 한 대만 와 있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관계자분들이.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을 점검하던 주차관리원 박모 씨가 지하 3층으로 추락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서천에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10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진 걸로 보이는데 80대 노인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하천에 버스가 거꾸로 박혀 있고 구조대원들이 긴 사다리를 내립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몸에 밧줄을 감고 사다리를 오릅니다. 구조대원들은 버스 아래에서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크레인까지 동원돼 들것에 실린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어제 낮 3시 37분쯤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 1교에서 시내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하천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81살 신모 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64살 김모 씨가 머리를 다치는 등 모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리가 물에서 10m 높이에 위치해 있어 부상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긴 사다리를 내리고 밧줄로 몸을 감아야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서천군 종천면에서 판교면 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커브길을 돌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를 출국 금지시켰고 오늘은 피해자 측을 처음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교회에선 신도들이 청년부를 담당하는 김모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부분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항을 못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인 나이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스킨십을 계속 시도를 하니까 이들은 피해자가 26명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지난달 김 목사를 제명했습니다. 경찰도 본격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 목사에 대해 그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은 피해를 주장하는 측을 만나 첫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 목사는 취재진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도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어제 하루 전국적으로 가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곳에 따라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었죠.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 사라졌는데 잠깐 좋아졌던 공기의 질이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어서 낮부터는 서쪽 대부분 지역과 일부 영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 미세먼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번 주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어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졌는데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보다 쉽게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월과 3월 그리고 어제까지 총 6일 동안 이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기준은 당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이 넘고 그러니까 나쁨 수준을 보이고 다음 날 예보에서 나쁨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발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매우 나쁨 수준이 2시간 동안 이어지고 다음 날 예보가 50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시행이 되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은 16시간 평균이고 앞으로는 2시간 평균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괜찮아도 내일 예보가 매우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날부터 발령이 되는 조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 3월의 경우 실제 발령된 날은 26일과 27일 이틀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새로운 조건을 적용해 보니까 5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세먼지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 돼서야 뒤늦게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고요. 그래서 뒷북 조치라는 그런 비판도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발령 조건 때문에 이틀을 기다려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행된 날은 이미 미세먼지가 거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좀 더 빠르게 시행이 결정될 수 있고 또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수도권만 대상이었다가 지난 4월 대도시들이 추가가 됐고 또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됩니다. 자, 그리고 차량 이부제는 현재 공공부문에만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 부문까지 모두 확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고 또 민간은 운행을 제한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환경부는 이부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오부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이것을 정하는 그런 기준 자체를 각 시도, 지자체장이 하게 됩니다. 각 시도별 여건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또 어겼을 때는 행정조치 역시도 각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속과 규제의 지자체 역할이 커지는 것을 두고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이처럼 조치가 강화되고 예보만으로도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예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높았었는데요. 그런데 전날 5일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당시 예보를 보면 매우 나쁨 예보는 없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발표한 미세먼지 예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광주는 나쁨으로 예보가 됐고 전남은 보통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광주만 콕 찍어서 발생하고 또 광주를 둘러싼 전남은 피해가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런 예보가 나온 것인지 제가 오늘 새벽에 한번 환경기상통합센터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광주는 전북과 가까이 있어서 종일 나쁨으로 봤고 전남의 경우는 전남의 다른 관측소들이 주로 해안가에 있어서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으로 전망했다라는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이 대책이 강화된 만큼 관측소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또 미세먼지 예보 또한 실제 활용할 수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기자가 앞선 리포트에서 전한 것처럼 오늘 새벽부터 중국발 오염 물질이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어떻습니까? 내내 공기질이 안 좋을까요? 네, 당장 오늘부터 봐도요. 지금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단계에서 보통 단계로 올라섰고요.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인 내일도 추가로 중국발 스모우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나가신다면 꼭 황사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가 최근 인기를 끌면서 페인트 자국 정도는 직접 지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벽면에 붙어있는 스티커나 테이프 자국, 자동차의 작은 흠집도 직접 약품을 써서 지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약품들 가운데 절반 정도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남성 박모 씨는 페인트 자국이 잘 지워진다는 약품을 썼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얼마 힘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 이걸 써본 거 있죠, 쓴 거 있죠. 구역질이라고 어지러운 기가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하는 페인트 제거제 11개 중 7개에서 고농도의 디클로로메탄이 나왔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밀폐된 장소에서 쓸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발암 물질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약 50명이 이 성분이 든 페인트 제거제를 쓰다가 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일반 소비자가 이런 산업용 제품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페인트 제거제의 경우 디클로로메탄 기준치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페인트 제거제뿐 아니라 오염 제거용 약품 26개 중 12개에서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스티커나 테이프 자국 등을 없애는 접착제 제거제에는 디클로로메탄을 쓰면 안 되는데 4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자동차 흠집 제거제에는 천식과 구토, 호흡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8배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 수시 합격자 명단이 공식 발표 닷새 전부터 수험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건 합격자가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금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연세대 측에서는 전형에 참여한 교수들을 전수조사하고 비리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취재진이 확인한 연대 수시 합격자 명단이라고 적힌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9명의 이름과 함께 출신 고등학교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 합격자 발표가 있기 5일 전입니다. 그런데 발표한 실제 합격자를 파악한 결과 취재진이 확인했던 명단에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했습니다. 기존 명단에 있다가 최종 합격자 명단에 빠졌던 A군은 예비 합격자 1번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명단에 없다가 최종 합격한 B군은 발표 직전에 학부모 사이에서 이름이 추가로 돌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학생은 원래 명단에 없지 않았나요? 얘는 없었어요. 근데 그 발표 전날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전날이 아니라 며칠 됐죠, 며칠. 올해 연대 아이스하키 특기생에 지원한 학생들은 모두 39명. 경쟁률이 4대 1이 넘었습니다. 취재가 들어가자 연대 측은 합격자 사전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합격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 11월 2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직 그 최종 결과 계산이나 사정이 끝나지도 않은 시기예요. 하지만 사전 유출 의혹이 커지자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서 지금 그걸 하겠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연대 측은 내부 관계자가 명단 유출에 연루됐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비슷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또 확인도 됐는데요. 그때는 원서 접수가 마감되기도 전에 누가 연세대에 갈 것이라는 내용들이 돌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13일 아이스하키 선수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연세대 체능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모두 31명이 지원했다는 내용과 함께 연대에 간다는 8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포지션별 선수 이름, 출신 고등학교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다른 대학에 지원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실제 지난해 연세대의 체능 수시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0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실제 합격자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학년 돼서는 슬슬 이제 명단이라는 게 비공식으로 들리는데 3학년 때는 초반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지난해 9월 말 당시 아이스하키 고교 선수 학부모들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한 학부모는 짜고 치는 것이 싫어 연대 수시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연세대에 합격한 학생들끼리 어울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연세대는 최대 입시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지난해부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엔 학생 선발권을 대학 감독, 코치들이 가졌지만 입학사정관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겁니다. 연세대에 따르면 최대 입학사정관은 내부 교수와 외부 교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수시 평가에 참가한 입학사정관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심사에 참여한 사정관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인데요. 삼성 측에서 그간 해온 해명과 다른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11월 18일 내부 문건입니다.
미국 합작사가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1조 8천억 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본 잠식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 측은 당시 합작사가 콜옵션을 쓸 가능성이 커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해왔습니다. 문건에 나타난 당시 내부 논의 상황이 그간의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겁니다. 삼성 측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대신 문건에는 회계 방식을 바꾼 게 회사의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는데 자회사의 평가 가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본 잠식을 피할 수 있었고 회사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달 말 심의 때 이 문건에서 제기된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결론은 14일 나올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투자자 집단 소송 등 파장도 예상돼 금융당국이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이르면 오늘 교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자리에서 지금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야가 책임 있는 결정을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경제가 지금 위기란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최고위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는 야당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경제 위기의 근원에는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색이 경제사령탑이라지만 그동안 정책 결정이나 정책 운영에서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김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으로서 입지가 좁고 수모를 당하다 비수 같은 말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청와대가 아니라 여야의 경제 연정을 강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야 간에 그 여러 가지 그 뭐 이념 논쟁 또는 프레임 논쟁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함께 좀 그 과감하게 책임 있는 그런 그 결정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 하는 거의 뭐 경제 연정이라고 하는 정도로까지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해명과 별개로 부총리의 말을 놓고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것으로 계속 시간과 지면이 할애되고 있어요. 의견차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었다. 그게 어떻게 언론 핑계를 댑니까? JTBC 박유미입니다. 네, 화재 소식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급하게 저희에게도 시민들의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종로의 청계천 인근에 있는 고시원에서 새벽 5시쯤 불이 났고요. 지금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4명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망자가 여기서 더 늘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시원 하면 보통 화재에 취약한 곳이라서 우려가 지금 큽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기자, 지금 사망자도 4명이 확인이 됐고 상황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5시입니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고시원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4명입니다.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은 사람도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일반 음식점, 건물 2층과 3층은 고시원입니다. 불은 3층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2층에 있던 거주자 24명은 안전하게 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불은 거의 잡힌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련 후속 보도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그대로 증명됐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 두드러진 점은 여권 출신 인사가 민간 분야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건설업 전문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는 이사장과 감사가 새로 취임했습니다. 이사장을 맡은 유대훈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유세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감사가 된 이상호 씨는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노사모에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때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건설사나 관료 출신 인사가 맡던 자리에 정치권 인사가 온 겁니다. 조합노조는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이들이 낙하산인 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에도 정치권 인맥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1991년 창립 이래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정치권 출신 이사장을 맞았습니다. 외교관 출신 인사가 가던 자리였지만 지난 대선 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미경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공영 홈쇼핑은 지난 6월부터 최창희 사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만든 최 사장은 광고 전문가지만 홈쇼핑 경력은 없습니다. 공영 홈쇼핑 감사 자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이 모르고 있다니. 저는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이거? 저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감사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내정된 상태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낙하산 인사라고 하면 주로 기관장만 문제를 삼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낙하산이 바로 비상임 이사입니다. JTBC와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12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비상임 이사였습니다.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이사회 회의에만 참석하는데 수천만 원씩의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강래구 전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은 임명 이후 6개월 동안 회의에 3번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과 무관하게 강 이사가 이 회사에서 급여 성격으로 받는 돈은 연간 3천만 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대부분 회의 참석 수당까지 합해 1년에 3천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사회가 열리기 때문에 한 번에 25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이런 과도한 보상에 대해 과거 야당에선 이미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조폐공사 비상임이사 회의 한 번에 179만 원 지급한다 이게 맞습니까? 비상임이사는 한 번에 179만 원 주고요. 네. 인턴은 월급 132만 원 주고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지금 홍종학 장관이 이끌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는 비상임 이사는 8명인데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번 JTBC 공공기관 임원 전수조사에서 전체 낙하산 인사는 129명이었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에서 활동했던 정진화 씨는 코레일 네트워크스, 대전시당 유세지원본부 공동단장이었던 곽성열 씨는 한국조폐공사, 중앙선대위 특보였던 정상수 씨는 한국수자원공사로 가는 등 주목을 덜 받으면서도 많은 돈을 받는 비상임 이사는 절반에 가까운 62명이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낙하산을 통해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경영을 결국 망쳐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정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게 되죠. 과거 정부에서 사장부터 이사진까지 부적절 인사 논란을 빚은 강원랜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강원랜드 이사회 회의록에는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7월 강원랜드 이사회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이사회장에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야 정말 강원랜드 이사회 대단하다 정말. 경영난을 겪는 O2 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원하는 안을 놓고 이사들 사이 충돌이 생긴 겁니다. 가까스로 진정된 뒤 이사회가 열렸지만 결정은 졸속으로 이뤄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형사 책임이라도 좀 지자, 동네 일인데 가서 조사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찬성적으로 몰아갑니다.
배임죄도 좋다.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당해보려고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강원랜드가 벌어온 돈은 국민들 것이다. 목매달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냐며 우려를 드러냅니다. 조금 뒤 또 다른 참석자가 이사직을 내일 그만두더라도 통과를 부탁드리고 싶다며 분위기를 바꿉니다. 논의가 길어지자 투표를 할 때 나가면 불출석이 되느냐, 책임이 없는 것이냐는 무책임한 발언도 등장합니다. 결국 15명 중 3명이 불참한 가운데 7명이 찬성하면서 지원안이 통과됐습니다. 강원도 정무부지사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최흥집 당시 사장은 이 같은 중요 결정에서 기권했습니다. 이날 졸속 결정으로 오투 리조트에는 15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인건비 등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2년 뒤 감사원은 당시 강원랜드의 지원을 배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JTBC 취재 결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분야까지 정치권 인사 등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가 이번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보도를 저희가 연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이른바 캠코더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정리를 해보죠. 캠코더 앞글자를 딴 네. 건데요. 캠프 출신 인사,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이 공기관, 기관들의 이제 산하 기관들까지도 상당한 수의 이제 낙하산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보도를 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해서 볼 텐데요. 적게는 한 24%에서 높게는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57%까지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정계 출신 혹은 관료 또는 시민단체, 사실은 그 일과 무관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제 전수조사를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 44% 정도가 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기관, 공기업들의 임원 수는 1,722명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심각한 것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요. 민간 분야에까지 이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제 전임 정부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는 이제 전 의원, 정치인 출신이고 지난 이 대선에서 서울시당 유세위원장을 맡았던 이제 의원이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감사로는 어찌 보면 이제 지지 세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필명 미키루크라고 알려진 이상호 씨라는 인물이 감사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이게 이러한 그 협회 혹은 뭐 조합 이런 조직의 조직적 특성의 전문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인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잘 보이지 않는 낙하산 인사가 바로 비상임 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상임 이사와 감사인데요. 지금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어제 JTBC 보도에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만 코레일 유통의 경우죠. 코레일 유통의 경우에는 전에 학원 사업을 운영하던 인물이 여기에 이제 비상임 이사로 내정이 됐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실은 지금 올해 들어서 7번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봉으로 이제 추정을 하면 1,700만 원 정도의 비상임 이사 이 어떤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세금 낭비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내년도 슈퍼 예산을 예산 국회를 지내면서 지금 공공 일자리가 이제 세금을 잡아먹는다. 지금 그걸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이 이러한 비상임 이사나 혹은 공기업의 감사 자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이 계속 바뀌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인사들이 어찌 보면 그 기업의 특성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처럼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 이것이 이제 낙하산 인사의 본질인데 역대 정부나 지금 정부나 큰 차이가 없고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니까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자리를 줄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게 본질적인 해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뿐만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심각했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법적인 제한 조치라든지 뭐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공공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여야가 바뀌더라도 공수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공세 레파토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집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을 줘야 한다. 아까 전리품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상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공기업, 공기관들의 주로 감사 자리라든가 비상임 이사라든가 사실은 뭐 이 공직을 다 주면 좋겠죠. 하지만 공직을 주기에는 부담스러운 인물들도 많고 공직의 자리는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혹은 산하단체의 기관장, 비상임 이사, 감사 정도를 줘서라도 이러한 어떤 그 자신은 열심히 집권에 기여했는데 뭔가 돌아오는 보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챙겨주는 형태로 네.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비상임 이사라는 게 나쁜 것이냐를 따져보면 공기업이나 공기관의 특성상 폐쇄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기관장이 전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간 기업도 지금 이 외부의 경영 참여를 늘려서 투명성 이 경영이라든가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버넌스 위원회들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비상임 이사나 감사 혹은 자문위원, 사회이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외부 국민들의 시선을 경영에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인데 네. 이것이 본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관하게 아무런 전문성과 연관성이 없는 인물들이 들어가서 단순히 그냥 연봉을 그냥 받기 위한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거든요.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연봉 개념으로 환산하면요. 출퇴근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참석하는 명목으로 연간 정액으로 3천만 원을 받는 자리들도 있고요. 주로 금융공기업들입니다. 네. 또는 2,400만 원 연봉을 받고 회의비를 별도로 600만 원을 수령하는 자리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레일 유통의 경우에는 연봉 한 1,7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번 정부가 적폐청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낙하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인사가 훨씬 좀 줄어야 될 텐데 지금 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시선에서도 조금은 이게 납득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협의해야 될 네.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일부터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만들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법의 일환인데요. 네. 결국은 현재 공공기관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사실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낙하산 인사로 오해될 수 있는 혹은 낙하산 인사일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해법이 반드시 도출되기를 기대해보는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조직 강화 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에게 전한 말입니다. 당 지도부가 인적 청산을 하라며 칼자루를 쥐어준 사람에게 강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인적 청산을 해보기도 전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에 대한 비대위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조강특위 구성원들은 당원당규상 조강특위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뜻도 분명히 전달하기로 하였다. 비대위가 발표한 내년 2월이 아닌 6, 7월 이후 당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전 의원의 주장을 겨냥한 겁니다. 전 의원이 해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임명은 협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비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되고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자 전 의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 그런다고 자기에게 대권이 갈 줄 안다. 눈앞에서 권력이 왔다 갔다 하니 그게 독약인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이번 미국 중간선거로 하원을 민주당이 다시 장악하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타격 여러 가지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그리고 각종 위헌 논란으로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조사를 시작하면 전투태세다,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목소리를 크게 하기도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간 선거로 바뀐 권력 지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If they do that, then it's just all it is a warlike posture. 선거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자신과 행정부를 파헤친다면 의회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며 기선제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탄핵 관련 질문이 나오자 큰 소리를 쳤습니다. What do? Do you impeach somebody because he created the greatest economic success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Let's impeach him because the country is so successful.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해임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에 즉각 대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세션스 장관이 특검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한 대행에는 뮬러 특검을 비판해온 충성파인 매슈 위터커 법무장관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CNN은 중간 선거 이후 워싱턴의 새로운 권력 역학 관계를 고려한 트럼프의 신속한 한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공세에 민주당도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하원 의장이 유력시되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세션스 장관 해임은 특검 수사를 약화시키고 종결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의회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마이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조사권을 남발하거나 탄핵 카드를 꺼냈을 경우 다음 대선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때리기에만 몰두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신고를 쉽게 하게 하려고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번호가 곳곳에 있습니다. 있는 곳의 번호를 불러주세요 해서 이를 알려주면 바로 어디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표지판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한국의 이른바 100대 명산으로 꼽히는 운장산입니다. 정상까지는 약 1,100m가 넘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산의 중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등산로가 어딘지 구별이 쉽지 않고요. 일부 산악회에서 붙여놓은 등산로 표시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 산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등산객이 실종됐습니다. 하산을 하다 길을 잃은 등산객은 119에 전화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고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겨울이라 눈이 많이 쌓인 데다 사고 당일 비가 내리고 안개까지 껴 위치를 알리지 못한 겁니다. 등산이 많이 와요. 그리고 주로 이제 겨울에 눈산이 예뻐. 눈이 많이 오고 잘 안 녹으니까 추우니까 그래서 겨울에 좀 많이 와요. 이 등산객은 실종 9달 뒤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등산로에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아니었고 이 뒤로 넘어가서 저쪽 가서 있었어. 그것도 버섯 따러 간 사람이 찾았지.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를 모르니까 위치를 모르는 거지. 같은 길로 올라가 봤습니다. 낙엽으로 뒤덮인 등산로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정표 하나가 눈에 띕니다. 정부가 2013년부터 보급한 국가 지점 번호입니다. 등산로 한쪽에 설치된 바로 이것이 국가 지점 번호 표지입니다. 문자 2개와 숫자 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산에서 갑자기 다치거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119로 신고를 해서 이 지점 번호를 말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재작년에 실종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야 지자체에서 20개 넘게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표지판은 찾기 어렵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상황을 가정해 보기 위해서 등산로에서 불과 3분 정도만 걸어 나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방을 둘러봐도 제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GPS도 오차가 나서 꼭 필요한 표지판이지만 설치된 건 전국에 약 2만 개입니다. 전체 필요한 양의 3%도 안 됩니다. 그나마 재작년 기준 서울과 광주만 10%를 넘겼고 실종 사고가 발생한 전라북도는 0.9%에 불과했습니다. 설치 책임이 각 지자체, 산림청,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으로 나뉘면서 서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많이 설치해야 하는지 기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시군에서 그거를 몇 미터 간격으로 하라고 하기는 힘들고 그런 건 없고요.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00m 정도의 하나씩.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등산로에만 만들면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굳이 가지 말라는 길을까지 갔다가 조난을 당하고 거기서 국가 지정번호를 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탓할 수가 있습니까? 위도 경도 정보를 놔두고 복잡한 번호를 새로 만들어 쓰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난 당했으면 보고 하는데 보통 등산에 딱 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조난 척하다가 딱 갔다. 그 번호 못 암기 못해요. 간단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 정부는 2022년까지 표지판을 13,000개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등산 중 조난 사고 상당수는 이 등산로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안전을 위해 만든 장치라면 꼭 있어야 할 장소에 설치하고 제대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화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 청계천 인근에 있는 고시원에서고요. 오늘 새벽에 불이 났고 지금까지 4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지금 한 1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도국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태훈 기자, 고시원 화재라고 하니까 겁이 더 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인명피해와 관련해서 더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일단 불길은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은 사람이 현재 파악된 사망자를 제외하고 10여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람은 사망자를 포함해서 1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3층짜리입니다. 1층에는 일반 음식점, 2층과 3층은 고시원인데 불은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있던 거주자 24명은 안전하게 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또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일단 사망자는 안타깝게도 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종로 인근의 고시원에서 발생한 불로 사망자가 또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태훈 기자가 전해준 대로 4명으로 전해졌다가 또 2명이 들어서 6명이 지금 오늘 새벽에 발생한 불로 사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려오면 또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서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객선이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오늘 아침 서해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도 또한 2.5m에서 5m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에서 백령도, 또 연평도 등 1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이용객들은 선착장에 나오기 전에 여객선 운항 여부를 선사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 공무원 노조가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집회를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전국적으로 6천여 명 이상이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직자 복직과 노동권, 정치 기본권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협상에 임해왔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과학자들이 제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성미자 검출기라는 연구기기를 이용하면 북한의 핵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와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영국 리버풀 대학 등 6개 나라 15개 기관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국제학술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성미자 검출기가 기존 검증 수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성미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가벼운 입자로 태양의 핵융합 등 자연에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원자로에서 핵연료가 분열을 일으킬 때도 생성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오전갬, 낮부터 미세먼지, 그리고 대부분 나쁨인데요. 어제 종일 쏟아지던 비는 대부분 그쳐가고 현재 약하게 내리고 있는 곳도 오전 중 모두 개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지나 싶지만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낮부터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는데요. 주말 내내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미세먼지입니다. 수치가 오르기 시작한다. 비 그치자마자 좋음에서 보통으로 이렇게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셨고 지금 곳곳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미세먼지 모독에 커튼 역할 해주면 좋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바람도 낮부터는 잦아들면서 먼지를 막긴 어렵겠습니다. 마스크 잊지 말고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어제 다시 언급했죠. 갑자기 연기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도 다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대화가 말 그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방송된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북한 엘리트와 단풍의 캐나다라는 제목으로 캐나다 UBC 대학을 방문한 북한의 대학 총장과 부총장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북한학 박사인 고수석 JTBC 전문위원이 캐나다 동행 취재를 했는데 어제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 스포트라이트 방송을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요.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정리를 해보죠. 북한 대학 총장들이 캐나다 UBC 대학을 방문한 얘기인데요. 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업종합대학, 인민계획대학 등 북한 대학 탑6의 총장, 부총장들이 캐나다 UBC 대학을 찾았습니다. 2011년부터 이들 대학 교수의 6명이 UBC에서 6개월간 연수하면서 국제경제, 경영, 금융, 재정 등을 배웠는데요. 현재까지 48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 연수명은 KPP, Knowledge Partnership 프로그램, 지식교류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총장단의 방문은 백문이 불여의 일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책임자가 KPP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교류 확대를 방안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북한 대학의 총장단이 서방 세계 대학에서 연수를 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교육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가 아닌 대학 책임자가 서방 대학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지난 4월 북한 노동당은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새로운 전략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데요. 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등 이런 큰 파격적인 행보를 했을 뿐더러 북한에도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이번 방문단은 교육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부터 북한의 대학 총장단이 이 대학에서 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JTBC에 취재를 허용했을까요? 저도 사실 이번에 가면서 굉장히 고민도 했고 과연 그게 성사될까 고민했던 네. 부분이 과연 그 북한 대표단들이 한국 언론에 특히 카메라 앞에 설까 그리고 인터뷰할까 고민했는데 생각보다는 달랐습니다. 과거 북한은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잘하면은 칭찬, 못하면 질책과 비판에 따랐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죠. 그 잘해봤자 본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표단은 좀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다면은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말하자. 우리가 숨길 것이 뭐냐.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시대에 작지만 조심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동행 취재를 해서 실제로 많은 북한의 대학 총장단과 얘기를 해보셨을 텐데 뭐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혹시 뭐 기피하는 뭐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특히 이번 대학 총장단이 의외로 보면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들은 거는 MBA 관련인데요. 네. 특히 이제 MBA 관련해서는 그 하루 전날 요청해가지고 UBC의 경영대 학장을 만났는데요. 주로 물은 질문을 보면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과연 과목은 어떤 얼마 만에 바꾸는지, 그다음에 사례 연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지만 MBA는 이론학습과 사례 연구를 통해서 경영 관리자를 양성하는 과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례 연구가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UBC 대학에서는 과연 그 과정에서 사례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선발 기준 등 북한이 관심 있는 분야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북한은 10년 전부터 MBA와 비슷한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UBC 방문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도움되는 부분들을 얻고자 했는데요. 특히 북한은 2014년 그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고 도입했는데 기업 경영에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6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연수를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북한 대학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좋은 질문인데요. 북한은 지금 지식경제 시대라는 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식경제, 지식이 돈이라는 거죠. 지식을 가미하면 원재료를 10원 만들 것을 지식이 가미되면서 20원, 30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식경제 시대라는 말을 요즘은 전략형 경제, 순환 경제를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전략형 경제는 효율을 강조하는 거고 순환 경제는 재화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에 관심이 많던데요. 폐기물을 버리면 영혼이 되지만은 그런 지식에 가미해서 재활용하게 되면 돈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UBC에 체험한 것들을 북한에 돌아가게 되면은 북한 교육이나 경제 전문가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남북한 간에도 말이죠. 일부 대학들이 교류를 하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의 대학들이 북한 대학과 교류를 시도를 했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성사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당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대학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우리 남북 간의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시도는 했습니다만 현재적으로는 캐나다 UBC 같이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대학 총장단이 현재 캐나다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 총장단이 우리 남쪽에도 내려와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교류를 하는 것도 더 활발해질 것이고요. 또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럴 계획은 없을까요? 지금 북한 대학들은 한국 대학들과의 교류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죠. 대신에 이제 그 과정들이 대학과 대학 간의 교류가 아니라 당국 간의 합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대학 간의 교류를 하자고 합의를 하면은 네. 대학 간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수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마약 투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바일 검사에 나섰습니다. 양 회장은 전 직원을 때린 혐의와 살아있는 닭을 향해 활을 쏘라고 강요한 혐의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이 없는 나머지 혐의들은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조사를 받은 어제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불법 동영상 직접 올리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제 경찰에 체포된 양 회장은 조사 5시간 만에 심신이 지쳤다며 조사를 마쳤습니다. 첫 조사에선 전 직원 폭행과 갑질 논란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어제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와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부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수의 양 회장의 모바일 검사도 의뢰했습니다. 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양 회장이 재산을 쌓는데 탈세 등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수년간 위디스크와 파이놀이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특정 앱을 깔게 해 도청을 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사를 마친 뒤 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지역 이민자 행렬 캐러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은 침략자가 아니라고 발언한 백악관 출입기자와 설전을 벌였고 외신은 캐러밴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의 망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현지 시간 9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중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캐러밴에는 중범죄자가 포함돼 있고 미국의 침략자라며 공포심을 자아냈습니다. 약 4,000명으로 추산되는 캐러밴은 현재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습니다. 미국-멕시코 국경 도시인 메켈란까지는 약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Los que están allá en Estados Unidos apoyando, ayudando, trabajando a los gringos, trabajando a los gringos. ¿Qué van a hacer los gringos si ya no hay inmigrantes en Estados Unidos? 중간선거 다음 날 백악관에선
취재기자와 대통령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That this caravan was an invasion. As you know, Mr. I President, consider it to be an as you know, invasion. Mr. President, caravan was not an invasion. It's a group of migrants moving up from Central America towards the border with the U.S. Because I consider it an invasion, you and I have a difference of opinion. But do you think? Are you? That's enough. Put down the mic.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텍사스 등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주에는 캐러밴을 막기 위한 군인 7천 명이 배치돼 철조망 등 차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멕시코시티의 한 고속도로에서 15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지금까지 1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달려오던 트럭이 정체 중인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1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는데요.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4톤의 짐을 실은 트럭이 과속을 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이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8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5살 아들과 남성이 크게 다쳤는데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서부 연안에서 노르웨이 해군 호위함이 몰타 국적의 유조선과 충돌했습니다. 호위함은 나토 군사훈련에 참가했다가 귀환하던 길이었는데요. 장병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유조선 승조원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당국이 충돌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 유치원에 입학한 딸을 응원하기 위해 공룡 분장을 하고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상하이 푸둥의 한 유치원입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모인 부모들 사이로 커다란 공룡 한 마리가 성큼성큼 들어섰는데요. 공룡의 정체는 3살 딸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딸에게 유치원 생활을 잘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공룡이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는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직접 공룡으로 분장하고 나선 겁니다. 누리꾼들은 딸을 위하는 아빠의 사랑이 감동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입을 떡하니 벌린 개구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깔나게 면 요리를 먹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개구리 박물관에 전시된 인형들인데요. 모두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들로 당시 한 작가가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12년간 108개의 개구리 인형을 만든 겁니다. 귀여운 개구리의 모습에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한적했던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금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4명에서 2명이 또 늘어서 지금까지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현장에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현장 상황을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사망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화재는 모두 진화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6명입니다.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1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사상자는 18명입니다. 불이 난 시간은 오늘 새벽 5시인데요. 해당 건물은 지상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일반 음식점 그리고 2층과 3층이 고시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불은 3층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2층에 있던 거주자 24명은 모두 완전하게 대피한 걸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JTBC 오효정이었습니다. 네, 지금 화재는 모두 진화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모두 6명이 사망했다는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나마 공기가 깨끗해진 게 채 이틀이 안 됩니다. 벌써 오늘 새벽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또 넘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말 내내 이 답답한 공기를 또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속수무책입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새벽 4시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서울, 경기와 충남이 7마이크로그램, 대구 5마이크로그램, 광주 8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공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서풍이 불면서 중국발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감시소가 있는 충남 안면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벽 6시 기준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20마이크로그램으로 상승했습니다. 낮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전라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추가로 들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국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더해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이런 미세먼지에 재난 상황에 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두 번째 대책도 보면 왜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거냐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 비상저감 조치는 이제 전국적으로 더 쉽게 민간으로도 범위를 넓혀서 발령이 되도록 했습니다. 경유차에 대한 혜택도 없어지고 차량 이부제가 민간 차량에 실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할지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현재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경유차는 95만 대에 이릅니다. 이들 차량에 주어진 혼잡 통행료 50% 감면 등 각종 혜택은 내년부터 차량 연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클린 디젤 정책이 10년 만에 폐지되는 겁니다. 또 장애인용 차량이나 택시가 아니면 LPG 신차를 살 수 없게 한 규제를 풀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 차량을 모두 교체하는 등 경유차는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현행 최대 165만 원에서 추가로 400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통제도 강화됩니다. 단순히 노후 순서로 정했던 봄철 가동 중지 대상을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석탄에 유리했던 연료세율이 조정되고 전력 공급 순위를 정할 때 생산 원가 외에 환경 비용도 반영키로 했습니다. 해안 지역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도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집니다. 선박용 연료의 황 함량 기준을 지금의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2025년까지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발령되는 비상저감 조치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발령 지역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공공부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민간 부문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야구장에서 마스크는 기본이고 입안을 헹구는 구강 청결제까지 필요한데요. 가을 야구 끝자락은 요란한 날씨 때문에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어제는 비 때문에 경기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와 싸워야 했던 가을 야구엔 두꺼운 점퍼와 담요, 난로가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다릅니다. 마스크는 기본이고 입안을 수시로 씻어낼 수 있는 구강 청결제도 등장했습니다. 휴대용 산소캔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Microdust was so bad I wanted to take my face and especially my eyes through a car wash and get it cleaned up. 경기 중반까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과 나쁨 사이를 오가면서 나온 장면들입니다. 그래도 가을 야구는 계속됐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프로야구 취소 기준은 느슨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경기 운영위원이 심판 등과 협의해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봄엔 미세먼지로 4경기가 취소됐지만 이번 가을 야구는 그대로 진행됐고 미세먼지를 뚫고 열심히 뛴 선수와 목청 높여 응원한 팬의 열정이 남았습니다. 어제 한국 시리즈 4차전은 비로 취소됐습니다. 주말부터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돼 선수들은 다시 미세먼지와 싸워야 합니다. KBO는 한국 시리즈가 끝난 뒤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 취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강정호가 내년 시즌에도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유니폼을 입고 뜁니다. 피츠버그 구단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자유 계약 선수 내야수인 강정호와 2019년 1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의 연봉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보장 금액은 $550만 달러를 훨씬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이 한국전력을 꺾고 2라운드 첫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수원 원정 경기에서 30득점을 포함해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외국인 공격수 가스피리니의 활약을 앞세워서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전력은 개막 후 7연패에 빠지면서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2018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 준결승에서 중국을 7대4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일본과 홍콩의 준결승전 승자와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 은메달을 확보한 건 물론 내년 초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 출전권도 획득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침엔에서 계속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종로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사망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명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속보는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잠시 뒤 한 8시 30분쯤부터는 소방당국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다른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 브리핑이 시작되면 곧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 수시 합격자 명단이 공식 발표 닷새 전부터 수험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합격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이 됐다는 건 합격자가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금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세대 측에서는 전형에 참여한 교수들을 전수조사하고 비리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취재진이 확인한 연대 수시 합격자 명단이라고 적힌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9명의 이름과 함께 출신 고등학교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 합격자 발표가 있기 5일 전입니다. 그런데 발표한 실제 합격자를 파악한 결과 취재진이 확인했던 명단에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했습니다. 기존 명단에 있다가 최종 합격자 명단에 빠졌던 A군은 예비 합격자 1번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명단에 없다가 최종 합격한 B군은 발표 직전에 학부모 사이에서 이름이 추가로 돌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학생은 원래 명단에 없지 않았나요? 얘는 없었어요. 근데 그 발표 전날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전날이 아니라 며칠 됐죠, 며칠. 올해 연대 아이스하키 특기생에 지원한 학생들은 모두 39명. 경쟁률이 4대1이 넘었습니다. 취재가 들어가자 연대 측은 합격자 사전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합격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 11월 2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직 그 최종 결과 계산이나 사정이 끝나지도 않은 시기예요. 하지만 사전 유출 의혹이 커지자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서 지금 그걸 하겠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연대 측은 내부 관계자가 명단 유출에 연루됐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비슷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때는 원서 접수가 마감되기도 전에 누가 연세대에 갈 것이라는 내용들이 돌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13일 아이스하키 선수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연세대 체능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모두 31명이 지원했다는 내용과 함께 연대에 간다는 8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포지션별 선수 이름, 출신 고등학교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다른 대학에 지원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실제 지난해 연세대의 체능 수시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0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실제 합격자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학년 돼서는 슬슬 이제 명단이라는 게 비공식으로 들리는데 3학년 때는 초반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지난해 9월 말 당시 아이스하키 고교 선수 학부모들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한 학부모는 짜고 치는 것이 싫어 연대 수시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연세대에 합격한 학생들끼리 어울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연세대는 최대 입시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지난해부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엔 학생 선발권을 대학 감독, 코치들이 가졌지만 입학사정관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겁니다. 연세대에 따르면 최대 입학사정관은 내부 교수와 외부 교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수시 평가에 참가한 입학사정관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심사에 참여한 사정관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에서 지금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민입니다. 금일 5시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는 11월 9일 05시 해당 장소인 국일 고시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고시원의 화재 층은 3층인데 주로 3층 26명 그리고 그 위에 옥탑층의 1명에서 27명이 저희가 소방 활동을 하면서 주력적으로 검색하고 구조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간대별로 간략히 요약하면 저희 선착대가 5시에 출동 지령을 받고 5분 만인 5시 05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화재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해서 대응 1단계 발령을 05시 21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택에서 여기 5시 48분에 도착을 해서 대응 1단계 지휘권자인 종로구 긴급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인 지휘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명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에 가서 간략히 여기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시원이 2층, 3층 이 부분인데요. 화재가 3층에서 발생했는데 화재 발생한 곳이 출입구가 있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최초 목격자 그리고 신고자의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심야 시간대고 또 대부분 그 근로자 분들이 거주를 하는 그런 생계형 근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고 해서 아마 출입구가 봉쇄됨에 따라서 대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저희가 3층 26명 그리고 옥탑층 1명에서 27명에 대한 27명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 구조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8명을 그 27명 중 18명을 저희가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를 했고 그 중에 17명을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이 중에서 7명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CPR을 했기 때문에 중환자로 판단이 됩니다. 사후에 이 사망 여부는 보건소장이 최종적으로 브리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입구에 화점이 최초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또 새벽 시간이라 신고가 늦은 부분이 있고 또 아울러 대부분 일용 근로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출입구가 봉쇄됨에 따라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보건소에서 최종 그 임명상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통합적으로 해서 질문을 받는 게 낫겠죠. 네, 그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그 화재 현장에 대해서 종로소방서장이 브리핑을 했고요. 그 인명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건소장이 발표를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네, 법무부 보건소장 이몽룡입니다. 현재 부상자 18명 중에 병원 이송은 17명이고 1명은 외래내원 할 정도로 병상입니다. 병원 이송한 17명은 고대 안암병원 2명, 서울백병원 5명, 국립중앙병원 4명, 서울대병원 2명, 한강성식병원 1명, 한양대병원 1명, 연대 세브란스 1명, 강북삼성 1명입니다. 이 중에 경상, 중상은 치료 중에 있고요. 사망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6명입니다. 고대병원 1명, 서울백병원 1명, 국립중앙의료원 2명, 강북삼성병원 1명, 세브란스 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거는 파악이 된 거고 경상, 중상자, 또 사망자 수는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있으면 바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그 화재 현장 상황과 인명 구조 상황, 그 인명 피해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혹시 그 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하고 보건소장 그리고 경찰서장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입구가 물리적으로 봉쇄된 건 아니고 화재가 출입구 측에서 발생을 한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로가 막힌 격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요구주자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출입구가 화점층이 화재가 발생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건 저희하고 지금 경찰서에서 CCTV 자료 같은 걸 확보를 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결과적인 불편함이 생겼다고요? 네, 오늘 새벽에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 브리핑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6명이고요. 지금 11명이 병원에서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소방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 2층과 3층에 고시원이 있다고 하고요. 불이 발생한 곳이 이제 3층이었는데 이곳에서 불이 이제 발생을 한 게 출입구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던 근로자들이 심야 시간대 이렇게 출입구에서 불이 나면서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해서 지금 사망자가 현재까지 6명 그리고 1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브리핑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또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 종일 쏟아지던 비는 서서히 그쳐가고 있고 아직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지만 오전 중 모두 갤 것으로 보입니다. 그 틈을 타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듭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과 경북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나쁨 단계에 예상되고 전남과 경남 등 강원 영동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먼지가 짙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요즘 평년 기온 웃돌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요일 낮에 찬 공기가 유입되고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기온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더욱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조금 더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우산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오후까지 가끔 비 소식 있고 북부 산간 지역에는 눈으로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 17도 예상되고 북한은 함흥과 해주, 개성이 최고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공기가 계속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침부터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교체가 확정이 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가 이르면 오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 시기를 두고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과 관련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CNN 방송은 미국이 제재 완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북한은 화가 난 상태라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현 시점에서 얻어낼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북측이 회담을 취소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종로 청계천 인근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6명이 사망했습니다. 11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에 대한 소방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